이제 막 3년차 사회부 기자인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당시를 회상하면 너무나 무서운 기억이라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87년 8월 24일 대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특종을 잡기 위해서 장례식, 병원 응급실, 경찰서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건 사고들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새벽 6시경 대전 서부경찰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 무슨 일로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다섯 명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뭔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앞서 봤던 네다섯 명의 남성을 포함한 총 13명이었는데 13명 모두가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고 하죠. 같은 회사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13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곧바로 이들이 연관된 사건을 취재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을 알아보니 13명의 사람들이 중년 부부를 폭행해서 잡혀왔다고 하죠. 기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봤지만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것에 더욱 이상함을 느낀 기자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들이 잡혀오게 된 이유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인 중년 부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유소 몇 개를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라는 것 말고는 딱히 이상함이 없었는데 자식들과 관련되어 이상함을 느끼죠. 이 부부에겐 7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7명 모두가 폭행을 한 13명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이었죠. 자식들을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큰딸은 그 회사 사장의 비서였고 사위는 상무였다고 하죠. 큰딸이 제일 먼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비서로 발탁되고 난 뒤 동생들을 차례대로 추천하며 입사시켰던 것이었죠. 그렇게 7명 모두가 입사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민속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88 올림픽 지정업체에 선정될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 회사였다고 합니다. 대전의 본사와 공장 그리고 용인에 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복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죠. 직원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고 거기서 보급되는 생필품들도 정말 좋은 것들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직원들을 뽑음에 있어서 기존 직원의 가족을 우선시 채용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대전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대전의 천사,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 등등 칭송들을 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죠. 심지어 남편은 도청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유명한 여성 사장,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 이러한 신뢰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중년 부부는 믿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던 것이었죠. 빌려주었던 금액은 87년 당시 5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 부부는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겨서 큰딸에게 회사에 빌려주었던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안 된다고 하며 사장에게 직접 얘기해 본다고 하게 되죠. 정말 이상하죠. 자기 부모의 돈인데 안 된다고 오히려 회사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큰딸의 완강한 태도에 중년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돈을 받기 위해 대전 본사로 가게 됩니다. 공장에 딱 들어섰는데 뭔가 모를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 저곳에서 직원들이 창문을 통해 중년 부부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쌓였다고 하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직원들이 달려오더니 중년 부부를 둘러싸고 난 뒤 그들을 창고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종이 한 장을 내밀게 됩니다. 종이는 바로 채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빌려주었던 5억을 포기하는 각서였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부부를 폭행하던 그 장소에 큰딸과 사이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큰딸은 자신의 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곳에서 버젓이 그 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계속되는 폭행에 중년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폭행 사건의 참고인으로 회사의 사장인 박 사장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기자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박 사장이 있는 조사실에서 기자는 형사인 척을 하며 앉아있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내죠. 갑작스러운 소란에 박 사장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과 남편이 병원에 오게 되죠. 남편은 병원에 도착해 아내의 상태를 보고 안심하며 자식들에게 아내를 맡기고 난 뒤 잠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화 한 통이 오죠. 전화가 온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내와 자식들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내와 자식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이 갈 만한 곳에 모두 전화를 해보았지만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소식을 듣고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자그마치 300여 명이 몰리었죠. 그렇게 측정된 피해 규모는 80억 원.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은 돈으로 이득을 남기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었죠. 이자 지급은 반드시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고 지급일자는 단 1시간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솔깃한데 여기서 주는 이자 또한 엄청나게 셌다고 하죠. 그 이자는 30에서 40%나 됐다고 하죠. 이러한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3년 정도를 정확하게 이자를 딱딱 줬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너도 나도 모두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져 대전에서만 피해자가 생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중년 부부에게 5억을 못 돌려주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분명 여유 자금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1986년 4월 일본의 모 전자 부품 생산업체와 합작해 당시로선 대단한 거액인 7억 원을 투자해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기를 당했고 사업은 실패하게 되죠. 어쨌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박 사장은 신도들에게 사채를 많이 끌어오라고 명하고 신도들은 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려서 박 사장에게 바쳤죠. 그리하여 박 사장이 신도들을 굴려 끌어모은 사채를 갚지는 않고 사채만 끌었으니 당연히 이자를 받지 못한 몇몇 채무자들에게 독촉과 사채 이자가 쌓여가던 와중 중년 부부가 찾아왔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안 기자는 대전의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공장 내부는 조용했고 모든 곳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한 군데가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들어가 보니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고 하죠. 물건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닌 것처럼 만든 흔적과 기계는 없고 물건들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죠. 아무리 봐도 이 공장에서 만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유령 공장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이후 경찰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대형 사기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수사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경찰은 박 사장을 지명수배하게 되죠. 그러면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은 남편도 이 사건에 공조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도청 근처에 살아서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었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남편 역시 개인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전에 있는 본사를 찾아갑니다. 역시나 본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0여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래서 용인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편과도 안면이 있던 주방 아주머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방 아주머님에게 대전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며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니 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대전 공장차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아주머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르쇠를 일관하죠. 남편은 수상함에 공장을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이후 기자들과 경찰들도 도착하여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난 1987년 8월 28일 경찰서로 제보 전화가 오게 되죠. 바로 사라진 사람들이 용인 공장에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분명 4일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다시 경찰은 용인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용인 공장을 둘러보던 경찰. 그때 한 경찰이 창고 안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들린 곳은 창고 안쪽이었죠. 그곳에는 종이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상자 너머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상자 뒤에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49명, 아이부터 어른까지 4일간 숨죽여 숨어 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사라진 사람들 80여 명 중 49명의 사람들은 찾았고 31명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걸까요? 발견된 49명의 사람들을 취조해보니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발견되지 않은 31명을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특징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투자 유치를 제일 많이 한 31명이었죠. 여기서 밝혀진 직원들의 주 업무는 바로 공예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이었죠. 그럼 도대체 박 사장과 31명의 인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49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다시 용인 공장으로 돌아와 주방 아주머님을 추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모르쇠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그녀를 밤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추궁을 해봤지만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결국 아침 남편은 공장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1시 남편에게 다급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바로 주방 아주머님이었죠. 남편은 곧바로 공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방 아주머님을 만났는데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던 사람들이 공장에 있다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위에 있는데 공장장이 이상하다고 발언을 합니다. 아주머님을 따라 남편은 공장 휴게실로 가게 되죠. 그곳 천장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남편은 위를 올려봅니다. 구멍이 작아 얼굴만 넣어 볼 수 있었죠. 그 안에는 깜깜하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하나 들고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게 되니 그 남성은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그 남성은 공장장이었습니다. 분명 위에는 공장장뿐만 아니라 31명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곧바로 남편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사람들과 천장을 뜯어내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게 되죠. 목을 맨 공장장 옆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그것도 겹겹이 포개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망한 상태로 12명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5m 떨어진 곳에 19명이나 역시 사망한 상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박 사장을 포함한 32명이 사망한 상태로 천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괴한 모습이었죠. 모두가 잠옷 차림이나 속옷 차림이었고 손과 발이 끈이나 옷으로 결박되어 있었으며 휴지로 입과 코가 막혀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목에 끈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신을 조사해보니 31명은 고살, 공장장 한 사람은 자살로 판명났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31명이 교살이고 한 사람이 자살이라. 그럼 자살을 한 공장장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인데 31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살해했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검을 해서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보니 당일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주방 아주머님을 추궁하고 있던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바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방음이 되는 곳도 아니고 새벽대 시간인데 남편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건 이상합니다. 그럼 다른 외부인들이 그들을 살해하고 공장장의 범행으로 꾸민 것일까요? 그러기엔 머리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천장에 31명을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역시나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천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쪽에서 이상한 구역을 발견하게 되죠. 뭔가 뜯었다 붙였다 한 흔적이 남아있던 곳이었죠. 그곳의 밑은 샤워실이었습니다. 샤워실의 지문 감식을 해보니 벽면에 수많은 지문들이 발견되었죠. 그럼 샤워실을 통해 시신들을 올렸던 것일까요? 설사 시신들을 위로 올렸다고 해도 위에서 시신들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천장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서 사람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죠.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콘크리트로 된 폭이 20cm인 구조물이었죠. 혼자 다니기도 힘든 곳을 시신을 들쳐매고 이동했다. 그것도 깜깜한 곳을. 그건 말이 안 됐죠. 또한 더욱 이상한 것은 모든 시신에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분명 교사를 당했는데 아무런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계속된 현장 조사에서 찢어진 종이들과 메모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장이 독약과 물을 가지러 갔다 라거나 XX도 지금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XX가 꿈을 꿨는데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 남자는 다 잡혀가고 여자들은 다 헤어지고 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찢어진 종이를 붙여 내용을 확인하니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반대다. 완전 도전이다. 넘기면 개발비 불게 거다. 모두 나를 팔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입 닫아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오늘 중으로 거의 갈 것 같다. 너만 입 깨물어라. 처음 계획하고 온 거다. 성령 인도로 너만 버텨라. 이 내용을 보고 몇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입 닫아라. 이건 이를 함구해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박 사장의 상태일 것이고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단 것이었죠. 오늘 중으로 거의 갈 것 같아. 사건의 마무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만 입 깨물어라. 처음 계획하고 온 거다. 는 천장에 올라갈 때부터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라는 말에서 무언가 종교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그럼 이 쪽지에 적혀있는 너라고 지칭한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주방 아주머님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주방 아주머님을 추궁합니다. 그렇게 결국 입을 열게 되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박 사장은 교주며 나머지는 신도였단 것이었죠. 회사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은 박 사장이 1974년 횡격막에 병이 생겨 고통받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병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 사장은 신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 믿었고 이후 신학교를 다니며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 구원파에서도 활동을 하며 구원파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탈하여 1984년 5월 대전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사이비 종교 겸 회사를 만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사회 사업가로 포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사건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이미 엄청난 사채이자를 더는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경찰과 언론의 압박까지 계속되자 박 사장은 자식 셋을 데리고
용인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신도 모두를 용인 공장으로 집결시키죠. 그리고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숨기로 결정된 곳은 천장. 하지만 80여 명이 모두 천장에 올라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박 사장 자신과 천장에 올라갈 인원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인원들만 데리고 천장으로 올라가게 되죠. 천장으로 올라가지 못한 인원들은 아까 발견된 상자 뒤에 숨어 있었던 49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천장에 올라가게 된 32명의 사람들이 처음 한 일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통로에 강목을 깔고 합판을 깔게 됩니다. 그런 공간을 3곳을 만들게 되었죠. 그 3곳에서 32명이 4박 5일간 지내게 됐던 것이었죠. 많은 인원이 있으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대소변이었다고 하죠. 대소변을 최대한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당시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천장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저항을 하고 싶어도 그럴 힘도 없었을 것이며 마음 또한 없었을 것이었죠. 시신 중 교주였던 박 사장이 부패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일 먼저 사망했던 것이었죠. 제일 믿었던 교주가 먼저 가니 사이비 신도들 특성상 교주를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이 컸을 것이었죠. 결국 경찰은 32명의 집단 자타살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발견된 메모 중 하나가 창고 구석에 숨은 사람들 중 그나마 현실을 제대로 목도한 신도 한 명이 이렇게 숨어 있지 말자, 사장님이 나서서 해결하면 모두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쓴 글이 발견되었으나 이건 묵살되었던 것 같았죠. 한 사회부 기자가 취재한 중년 부부의 단순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오대양 사건입니다.